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혹시 모임에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나요? 공기가 달라지는 듯한 그 미묘한 분위기, 어떤 사람은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주목을 받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선요, 분명히 나이도 비슷하고 말투나 성격도 특별할 것 없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해 보일까요?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 이름과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밤을 나누어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늘 가는 독서 모임이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한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세련됐고 머리카락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묘하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 고개를 돌렸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존재감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왠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나는 늘 배경처럼 느껴지곤 했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해 64세라는 사실을 밝히면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늦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 7초 만에 타인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의 대부분은 비언어적 요소, 즉 자세, 표정,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감정도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죠. 그녀의 매력은 단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요. 예를 들어 그녀는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또렷했어요. 공손하되 위축되지 않았고 웃을 때는 입보다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악기를 정성껏 닦아 소리를 다시 내는 것과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며 잊고 살았던 내 모습, 내가 원하는 삶, 나만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이 자기관리라는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일이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밥을 먹을 땐 정성껏 상을 차려 먹으며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사람의 매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요즘에는 후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나 관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후천적 노력에 의해 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조금의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는 예전엔 부러움이란 감정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여성의 이름도 잘 모르고 개인적인 대화도 몇 번밖에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사람이 되었죠.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눈에 그런 사람으로 비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저처럼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 번도 잊지 못할 인물, 김영민 씨입니다. 그의 삶은 제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김영민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셔츠, 그리고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인상적인 분이었죠. 그의 존재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풍겼습니다. 그는 늘 한두 마디 말로 모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한 회원이 묻자 김영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쉬고 왔어요. 봄 제주도는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엔 이상한 감정이 솟았습니다. 부러움이었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자식들 덕분일 거라고 애써 짐작했지만 그의 말은 곧 제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무기력하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한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고 일이 생기니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하루 서너 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당 1만 원, 한 달 약 48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초연금과 합쳐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무엇보다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행복이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은 고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도 벅차다고 느껴지던 제게 그는 당당히 자신이 번 돈으로 여행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심지어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제 자존심입니다.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건이라는 그의 철학은 단순한 씀씀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경제적 자유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무기력함을 가장 큰 우울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수입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5.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결국 경제력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엔 언제나 논쟁이 뒤따릅니다. 노인은 쉬어야 하는가, 계속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마음껏 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일하지 않는 노년은 곧 도태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이 두 입장이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엇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건 노년의 일은 단순한 생계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드는 장치라는 점이었습니다. 일을 통해 하루의 구조가 생기고 사회적 교류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 이후로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처음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와 미소가 하루를 따뜻하게 열어줘 입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그 일이 파트타임 일자리로 이어졌죠. 월급은 20만 원 정도였지만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공연장 앞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공연 포스터를 바라보던 제 모습은 1년 전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길은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체력도 부족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만 더 그렇게 다짐하면서 조금씩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김영민 씨처럼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부러움은 이제 존경으로, 그리고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작은 농담 하나 해볼게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월 20만 원짜리 인생 재정비 서비스 받고 있거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가장 놀라웠던 인물, 김숙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나이는 67세지만 누구나 그녀를 50대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머리카락부터 식습관까지 제가 몰래 배워온 모든 것들을 공유할게요. 김숙자 씨는 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행사였죠.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흰머리는 거의 없었으며 옷차림은 밝고 세련되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시선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샘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어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고급 화장품을 쓰거나 비싼 미용실에 다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녀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고 땀이 맺힌 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운동 다녀오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무언가 배울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숙자 씨 머리카락이 너무 예뻐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매일 밤 머리를 감고 찬바람으로 말려요. 그리고 가끔 들기름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죠. 들기름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박한 대답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고가의 관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루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되도록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두며 찬바람을 이용해 자극을 줄이고 들기름으로 영양을 준다는 단순한 원칙,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엔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척추를 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자세가 젊음을 좌우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이를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건강하게 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쟁을 하나 꺼내볼게요. 노년의 외모 관리는 허용인가, 자기 존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그 나이에 뭘 꾸미냐는 시선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외모도 건강의 일부라는 주장이 있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곧 삶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요. 실제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숙자 씨와 차 한 잔을 하게 된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 뵈었을 때 좀 부러웠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생기 있게 보일까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60세까지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외모 관리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삶을 바꾸는 계기는 위기에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용기에 감탄했죠. 그녀는 외모 관리를 위한 5가지 루틴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매일 밤 머리 감기와 찬바람 말리기. 둘째,
일주일에 2번 들기름, 두피 마사지, 셋째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넷째 밝은 색상의 옷 입기, 다섯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 마시기. 이 간단한 루틴들이 그녀의 외모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옷은 파스텔 톤으로 입어요. 흰색, 연한 분홍, 하늘색 같은 거요.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어서 피하려 해요. 그 조언을 들은 이후 저도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처음으로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정말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녀의 식습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짠 음식은 피하고 가능한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부를 상하게 해요. 당분 많은 것도 피부 노화를 부르니까요. 저는 요즘 과일이랑 채소 위주로 먹어요. 이건 정말 생활의 지혜였죠. 한 가지 더, 숙자 씨는 항상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5내 안녕살 젊게 보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웃는 얼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그 자체로 얼굴 근육을 자연스럽게 당겨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모 관리는 단지 예뻐 보이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젊음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인생을 바꿔낸 분들의 사례입니다. 누군가는 무릎 때문에, 누군가는 체력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만 오늘 소개할 분들은 늦은 시작이 오히려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건강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지연 씨를 처음 본 건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와 요가 매트를 펴고 아무런 도움 없이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 하신 분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나이를 듣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72세요. 네, 요가는 65세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릎조차 제대로 굽히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은 반쯤 접힌 자세도 가능해졌다며 그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65세에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가. 요가처럼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운동은 지속성이 핵심인데 그걸 매일 꾸준히 해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루에 30분씩 매일 했어요. 처음엔 10분만 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그냥 하루만 더 해보자며 버텼어요. 그녀의 하루만 더는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낸 문장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너무 늦었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 더 오래 살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30% 느리다고 해요. 또 다른 인물도 소개할게요. 부산에 사는 72세 황민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다 지역 시니어 카페의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건넬 때마다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이 약보다 더 효과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진정한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모은 노년층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5가지 운동법을 공유할게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심폐기능 강화에 탁월하죠. 특히 햇빛을 쬐며 걷는다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염 환자도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고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죠.
세 번째는 요가입니다. 유연성 향상과 동시에 호흡과 명상을 통해 정신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노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주기적인 근육 운동이 필수예요. 다섯 번째는 태극권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기르고 명상적인 효과도 함께 제공하죠. 이 5가지 운동은 모두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은 5분만 걷자, 오늘은 2동작만 하자처럼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하기 싫어서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가능한 한 누군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세요. 친구, 배우자, 아니면 모임의 새로운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운동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연결이 되기도 하죠. 한 가지 이상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동네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선생님도 요가 선생님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니요, 저는 그저 스트레칭 중이었고 자세가 그럴듯해 보였던 것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 덕에 공원 모임까지 생겼답니다. 지금은 매주 2번 이웃 몇 명과 함께 공원에서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고 끝나고 나면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어 마십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준 2번째 선물, 함께 웃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논쟁은 항상 존재하죠. 노년에 무리한 운동은 해롭지 않냐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젊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중요한 건 자기 몸의 신호를 들으며 천천히 시작하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운동은 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의를 차리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모임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건강 비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 실마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이 여정 속에서 깨달은 가장 깊은 통찰, 그리고 제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과 공유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처음엔 얼떨떨했죠.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어느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은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달력을 봐도 특별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영민 씨와 김숙자 씨, 박지현 씨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삶의 단서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빛나는 걸까? 나랑 같은 나이인데 왜 저렇게 활기찰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갈망에서 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관심으로요.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침 스트레칭을 5분 했습니다. 숨이 차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오늘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해 책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 일이 3개월 후 파트타임 일자리로 이어졌고 매달 받은 월급으로 공연을 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게 학생 할인카드 있냐고 물었어요.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버스 탈 때 조금 더 등을 펴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게 되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쌓이고 저의 하루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매주 2번 요가 수업, 3번의 공원 산책, 그리고 도서관 일과 손주들 보는 날까지. 예전에는 텅 빈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하다는 말, 이제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삶은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녀들도, 친구들도, 사회도 내 삶의 중심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죠. 요즘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입니다. 이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기도 해요. 완벽할 필요도, 젊어 보이려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껏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김영민 씨나 김숙자 씨처럼 멋져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노력하네, 나도 조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제2의 봄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땐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피부로 느낍니다. 봄이란 새로운 시작이고 무언가 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며 얻는 경험과 지혜는 봄의 씨앗 같고 이제 그 씨앗들을 잘 돌보며 피워낼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째, 부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변화의 첫 단서입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그게 머리 감기든 걷기든 독서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제가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하죠. 그냥 오늘 하루만 더 잘 살아보려고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생을 살아낸 느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두렵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삶은, 특히 노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머무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자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은 조금만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 그리고 작은 루틴들을 지켜내는 꾸준함이 전부였죠. 그 모든 변화는 바로 그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도서관에서는 웃으며 방문자들을 맞이합니다. 공원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요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조용한 영화관에 나란히 앉기도 합니다. 그 무엇 하나 거창하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따금 문득 거울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이 나오는 건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거울을 보며 부러움보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무기력함이 고개를 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대신 내일은 다시 걸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저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그들을 따라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영민 씨에게서는 경제적 자립의 힘을, 김숙자 씨에게서는 꾸준한 자기관리의 가치를, 박지연 씨에게서는 늦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삶에 적용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단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그들의 진짜 매력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살아있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담고 싶다면 부러움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시작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불을 끄고 가볍게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해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밝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는 64세 화자인 제가 일상의 회색빛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점차 활기차고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모임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보며 느낀 부러움은 질투가 아닌 성장과 실천의 씨앗이 되었고, 김영민 씨의 경제적 자립, 김숙자 씨의 꾸준한 자기관리, 박지연 씨의 늦은 운동 시작은 제 삶에 큰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작은 습관, 아침 스트레칭, 도서관 자원봉사, 밝은 옷차림, 들기름 두피 마사지, 이 바로 저를 바꾼 시작점이었고, 그것은 삶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나이 들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제2의 봄이다 라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부러움을 느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실천과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고 소박한 선택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